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이상민 장관 파면 공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어디로를 꼽아봤습니다. 민주당은 3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여야가 지난주에 어렵게 정말 저희가 여기서 칭찬을 엄청 했잖아요. 이게 정치다. 네. 그렇게 합의를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왜 또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왔어요. 네. 뻔히 저쪽에서 이제 이거를 안 받을 걸 안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그러니까 왜 된 시기상 겁니까? 네.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좀 타이밍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적합한 타이밍이다라고 네.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저는 이상민 장관이 지금 그 직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게 저는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보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유가족의 뜻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정부와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유가족의 뜻이 뭐예요? 이상민 장관 사퇴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장관은 이걸 수습하고 하겠다.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사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냥 현장 인력들에 대한 뭐 과실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저는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한 저는 기회를 준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이. 진즉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는 어찌 보면 일단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과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그 예산안이었어요. 예산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예산 때문에 엄청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지금 12월 2일까지는 원래는 그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아마 연말까지는 해서 아마 보통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산안을 뭐 12월 2일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12월 말에 우리가 1월 2일 날 아침 뉴스가 예산안 극적 타결이거든요. 예.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안이 뭐 물론 타결은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시점이 저는 그나마 늦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거 잘했다 한 거와 다르게 이거 전형적으로 나쁜 정치죠.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 약간 구린 정치입니다. 네. 저희도 구리고 민주당도 구립니다. 네. 제가 뭐 한쪽만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보십시오. 해임 건의안 이거 뚝딱뚝딱 하니까 뭐 하루 이틀만 해도 해요. 예. 뭐 예산안이랑 솔직히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는 참사가 발생하고 뭐 바로 했다. 그러면 그래 뭐 정치적인 유불리 따지지 않고 예. 진정성 있게 그래 했네 하길 텐데 머리를 굴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우리가 국정조사 해서 국정조사 합의됐으니까 요건 우리가 얻었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상민 공격해가지고 또 정치적인 득점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상민 물러나야 된다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네. 좀 약간 축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앞으로 페어플레이 해서 뭐 잘해봅시다 하고 악수하고 돌아서가지고 바로 허벅지 걷어차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 안 자르는 것도 구리지만 예. 이것도 좀 구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네. 돌아서서 그 합의 문구에 여기 정확하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네. 서로 신의가 이번 합의 한 번에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뢰관계가 좀 무너질 수 있지 않나요? 뭐 합의야 뭐 그 다음 날 뭐 검찰청 빼달라고 또 바로 전화 받고 그럴 수 있죠. 네, 그 부분도 그런 있죠. 부분도 저희가 있고. 별로입니다. 네, 솔직히.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이상민 장관이 더 이상 직을 유지하는 게 예.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수습을 한다고 근데 지금 또 무슨 TF 재난대 무슨 TF 단장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어찌 보면 이번 12구 참사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부적인 책임이.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유가족들이 지금 계속 이상민 장관 TV에서 나오는 업무 수행 모습 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 탄핵 소추권을 발의하겠다. 이제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실에서 이미 입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러면 탄핵 소추권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 탄핵 가능성이 있어요. 소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다음 프로세스가 헌재로 또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일면 예를 들어서
파면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파면 그 법률 효과는 이제 만약 탄핵 소추가 이제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면 파면이 되는 건데 일단 뭐 거기까지 가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전에 사퇴를 해야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발의는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되면 정지가 됩니다. 직에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뭐 또 국민의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탄핵 소추가 다 끝나고 나서 만약 기각이 된다라고 네. 하면 그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냐 민주당이. 그저 거기까지 안 가야 정상이죠. 지금 이상민 장관이 지금 직에 있는 것이 정상인가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탄핵 소추가 지금 해임 건의만 예를 들어서 발의가 되고 의결이 돼도 저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지금 탄핵 소추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이상민 장관이 뭐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자의든 지금 타의든 아니면 대통령이 저는 뭐 권유를 하든 파면을 하든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직에서는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오면 저희도 또 강경파가 그렇죠. 득세하죠. 네. 그러니까 또 아니 저도 대통령실이든 저희 당의 이상민 감싸기 이런 거 솔직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정치가 이 너무 인플레가 심해요. 뭐만 하면 자꾸 막 상승 기류를 탑니다. 이상민 장관이 비호감인 거는 비호감인 거고 탄핵을 당할 거냐라고 하는 거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상민 장관은 이 참사 발생에 있어서 책임으로 따지면 좀 꽤 떨어져 있어요. 일선의 용산구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용산경찰서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은 예방도 하고 대응도 해야 되는 거고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의 이래나 저래라고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예. 그냥 안전 총괄 이제 장관이니까 정무적인 책임을 지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무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해임 건의안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타이밍이 좀 안 좋지만. 근데 탄핵까지 가겠다?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 저는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위법 사항이 근데 이법 발생을 해야 되지 사항을 않나요? 어느 정도 검토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근데 정무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근데 위법 사항까지? 위법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대에 그러니까 그걸 관리, 그러니까 이게 세 단계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예방 단계. 왜 이것을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가? 그 다음에 대처했을 때 단계. 그 다음에 그 후속, 예를 들어서 재난대 후속 단계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건데 예방 단계에서도 상당히 저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그 책임의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처 이후에 어떤 언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짓말한 것도 있어요. 그 명단 행안부에서 몰랐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있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럼 어떤 그 나와서 위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위법의 소지는 많죠. 물론 탄핵이란 것은 중대한 위법이어야 돼요. 그 부분은 이미 판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뭐 헌재가 하겠지만은 저는 어찌 되었건 간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먼저 민주당으로 좀 물러나 줬으면 당연하죠. 아니, 근데 여기까지.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탄핵이라는 거를 정치적인 제스처로 쓰기 시작하면은 이거 우리 정치가 이상하게 갑니다. 예. 그런 거 하면은 망해요, 보통 통상. 이상민 장관은 워낙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민주당이 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예. 아니 제가 민주당이면은 이상민 장관 안 물러나는 거 뭐 잘못이죠. 예. 그거 지적하면서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 세게 휘몰아치면 됩니다. 게다가 이상민 장관이 뭐 물러나고 증인으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니 행정안전부 장관 현직으로 있어야 이상민 장관한테 들어가는 타격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어찌 보면 자신이 없다. 우리가 뭐 청문회든 국감이든 해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유효타를 잘 못 때리더라. 예. 그럴 바에는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쫓아내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면 국정조사는 왜 합니까? 국정조사에서도 자기 의원들을 믿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거라고 믿고 해야지 그게 의미 있는 국정조사지. 저는 좀 그래서 정치가 저희도 뭐 별로입니다만은 자꾸 이상한 길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조사 논란이 가중되면서 이 예산안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참 어려워요. 경제가 어렵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 자체가 이 국회에는 페널티가 없잖아요. 지금 늦게 처리한다고 해서. 월급도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 공무원들 월급 안 준다면 그 네. 상한 증액이 안 되면 네. 샷다운이 되면 우리도 국회 월급이라도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다 의원실에서 부자진들이나 어떤 이런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다 보면 바쁘세요. 진짜 만나기 힘들고 정말 진짜 바쁜데 이게 이제 우리가 TV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고 있으면 이런 거 처리가 일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각 의원실이나 개별적인 의원들은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더 바쁘세요. 예. 지금 각 지자체별로 예산 따려고 다 국회 가 계신데 그렇죠. 예. 이게 계약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숙소마다. 근데 지금 언제까지 늘려야 되는 거냐 나는. 나는 언제까지 가족들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계속 국회를 전전하는 유령이 되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치가 어찌 보면 좀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단위에서는 돌아가는 건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중앙의 이슈 때문에 우리가 막 박차고 일어나서 뭐 상임위 보이콧하고 이런 것들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 의원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대표 레벨에서 정쟁하고 싸우는 건 싸우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디테일한 예산 심의는 이어가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들은 활동을 그렇죠. 하면서. 예. 네, 그런 문화가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또 예산안이 끝나야지 국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뭐 한 12월 중순 정도에는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예. 전망합니다. 예. 국정조사 기간이 45일인데 지금도 시간은 그렇죠. 흘러가고 포함되고 있죠. 네, 있어요. 흘러가고 그런데 있어요.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국정조사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자료 준비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빨리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도 국정조사를 빨리 하기 그렇죠. 위해서 지금 예산안을 얼른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아니면 정부 대통령실과 민주당 야당 조금 이게 대화로 다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참 아쉬울 뿐입니다.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중에 또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수사 저희가 거의 매주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매주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요. 이번에 보니까 곽상도 전 의원 국민의힘인데 검찰이 15년 구형을 했고 남욱 변호사가 또 이상한 말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또 새로운 진술을 했어요. 네. 아니 김만배 씨한테 너 감옥 가고 회사에 돈 좀 꺼내서 나 주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남욱 변호사 얘기한 거는 곽상도 의원이 예. 김만배한테 야 그거 뭐 돈 좀 꺼내 쓰고 징역 뭐 한 3년 갔다 오면 가면 되지. 예.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뭐 전해 들었다 뭐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장도 하도 뭐 말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지금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일단 실체가 명확하고 예. 실제 돈을 받아갔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여당 봐준다라는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아마 구형도 세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물론 법원 판단 받아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유죄 나오지 않겠는가. 네. 어떤 사람이 퇴직급으로 50억을 받아가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뭐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다만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런 50억 클럽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건 살아있죠. 네, 살아있는데 저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그러면 특검 좋다. 근데 네.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특검 하자. 같은 어떻게 당도 보세요? 아닌데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이상민 장관 물러나고 우리 국정조사 하자. 네. 특검은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하자. 모르겠어요. 저는 네.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저는 이분은 그 이번에 이태원 참사 그 국조 발의할 때 반대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조차도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예. 아니 말씀하시죠. 네. 근데 저는 그 조정훈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요새 민주당 내에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맥을 잘 짚고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인기가 별로 없었으면은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 역시 이 정치는 힘과 인기입니다. 아. 결국은 자 보십시오. 별로 인기 없는 당 대표였으면은 측근 2명 오른팔 왼팔이 다 구속된 거 버티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네. 전에. 예. 아니 게다가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민주당에서 저희 쪽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뭐 이상민 장관 법조인이라 가지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구분 못한다 막 공격 엄청 하는데 제일 구분 안 하고 계시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예요. 아니 나한테는 아직까지 수사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 없어. 내한테 직접적인 증거 뭐 돈 받았다는 거 있어?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라고 해서 버티고 계시는데 아니 일방적인 정치인이면은 측근 유동규까지도 솔직히 측근인데 측근 3명이 연달아 구속된 거 어떻게 버팁니까? 정부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약간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주류고 또 강성 지지층에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못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하고 너의 결백을 밝힌 후에 돌아와라 예. 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정치권에서
돌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서른 의원도 뭐 이런 말씀하셨던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정부적인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뭐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도 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진상이라든지 김용희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돈을 받은 게 드러났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공인한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 두 사람도 돈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네. 이제 검찰 조사 단계고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실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도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너 물론 사퇴해라. 물론 주장을 할 수 있죠.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같은 당 그리고 국민의힘 저는 그런 말씀하실 자격은 없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요즘 검찰이 거의 무차별 기소예요. 무차별 기소. 예. 그러니까 뭐 진성준 의원도 기소됐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또 다른 측근이라고 하는 김남준 지금 정무부실장도 기소가 됐어요. 예. 그 사건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사건을 좀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데 그런 것들이 기소가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어찌 보면 전체적인 민주당 전체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리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싸워야 된다는 기류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은 당대표를 향해서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 검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그렇죠. 명약관화하잖아요. 네, 네. 언제쯤으로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어느 정도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소, 예. 이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에 왜냐하면 재판까지도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 신문을 통해서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부수사부에서 하는 형태가 증언에 나온 걸 가지고 또 수사를 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진술이나 증거, 왜냐하면 검찰도 재판 단계에서 자기들이 물증을 제시하겠다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넘어가겠네요. 상반기 넘어가죠. 네, 제가 봤을 상반기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검찰 쪽에서 나오는 뉴스 좀 소식을 들어보니까 빨리 하고 싶어해요 검찰은. 아, 빨리 기소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렇죠. 수사를. 부담이 가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자기 공을 또 세워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빨리 하고 싶어 피로감이 하는데 있죠. 예. 다만 지금 야당 대표시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맞아요. 지금 뭐 이런저런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위례나 뭐 성남 FC나 뭐가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한 번 출석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내년 정도로는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국민들 참 이번 수사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실의 어떤 그것들은 있을 텐데 그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좀 나와주고 정리되고 좀 국민들은 이제 민생을 좀 챙겨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슈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총선 앞두고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천 변호사님, 뭐 민주당에서는 이탄희 의원 해가지고 광주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소선거구제 폐지해야 된다. 네. 우리 기자회견하고 또 의견 듣고 가셨는데. 그렇죠.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거 이제 이거 소선구제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져야 된다 이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야 네가 당선되려고 그러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게 꼭 제가 당선되려는 그런 사익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저도 당선되고 싶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랑 또 지역주의랑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까 이게 유권자들의 의사가 사실 무시됩니다. 요즘 우리 솔직히 광주 전남에서도 나오는 사람들이 예뻐서 찍는 게 아니거든요. 뭐 별로 대안도 없고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좀 실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의 힘이 너무 세지고 예.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에 줄 선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 외에는 막상 당선되고 나서도 국회의원들 놀고 먹지 않거든요. 나름 열심히 하거든요. 설명해 말씀대로. 근데 이 사람들의 초점이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랑 내 조그만한 지역구 하나 챙기는 거에만 몰두돼 있어요. 그럼 광주 전남에서 우리 수많은 의원들이 있지만은 광주의 미래, 전남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고민할 시간에 지역구 행사 몇 번 더 뛰고 지역구 예산 뭐 더 받고 뭐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정치라는 게 어찌 보면
큰 정치인을 만들 수 없게끔 좀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구 사이즈를 조금 키워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도의원의 시야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의 시야를 갖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네. 22대 총선이 2024년 4월, 그러면 2023년 내년 4월 정도에는 선거구 획정이나 뭐 이런 룰들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보통 법정 안 시한은 되죠? 그런데 보통 지켜진 적이 있나요? 몇 개 한 2, 3개월 전에 보통 거의 선거구 뭐다 벼락치기로 막 획정되고 하죠. 왜냐하면 1년 전에 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경각심이 없고 미리 해버리면 경쟁자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국회 현직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해서 이제 뭐 지역구 이제 물론 이제 웬만한 지역구들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만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 때문에 지금 수도권은 지금 인구가 늘고 오히려 그렇죠. 지역 같은 경우는 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구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한 명의 또 현역 정치인이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지금 뭐 전남 같은 경우도 여수 같은 경우가 인구수가 줄면서 가불 지역이 지금 통합이 된다 맞아요. 만다도 네. 지금 논의가 많거든요. 반대로 또 순천은 이거 쪼개야 되냐 마야 되냐. 인구 기준이 아마 1월 말일 거예요. 네, 내년 맞습니다. 1월 말 인구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거대한 개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은 설명사님 말씀처럼 안 지키거든요. 네. 하다못해 좀 법이라도 있는 법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거 미리 좀 해줘야 어찌 보면 경쟁자들도 준비를 하고 유권자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실 텐데 아니 너무 맨날 너무 미뤄요. 그 어찌 보면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한 표죠. 예. 정말 근데 한 표. 그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이런 의사, 정치적 의사가 다 그냥 다 사라지죠. 사라져 버리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대선거구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는 봅니다. 예.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게 현실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지금까지 이 선거구제 획정도 정말 이게 안 되는데 이 법을 바꾸는 문제 여야가 합의하고 뭐 다른 당도 다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치 환경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압승해가지고 과반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당이 여러 개로 좀 있고 내가 이슈에 따라서 이합집산해가지고 과반을 넘기고 이게 더 통치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아직은 뭐 저희도 환상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감옥 가고 하면은 국민의힘 과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 갖고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지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절대.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의회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은 한 명 뽑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 공천 안 받으면은 솔직히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도. 근데 만약에 선거구를 좀 키워가지고 한 3-4명 뽑는다 그러면은 내가 당에서 좀 윗사람한테 좀 잘 못 보여가지고 공천 탈락해도 무소속으로 나와도 3, 4위는 노려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들한테는 별로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특히 현역들한테. 예. 그래서 정치적인 에너지는 있고 저는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다들 너무 이게 그냥 큰 정쟁 아니면 내 지역구의 경쟁 이런 것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 국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논의가 활발한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법리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보기는 양대 정당제에서는 소선구제가 선호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다당제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가져가는 이득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은 어찌 보면 양당이 거의 고착화돼가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도 근데 지지세가 약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다당제를 선호하세요. 대선 때도 그런 공약을 했었었고 예. 실제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물어봤을 때도 실제 다당제를 상당히 선호하시고 그게 가야 된다고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서 어느 정도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이를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은 괜히 지금 선거 앞두고 틀을 좀 흔들고 뭐하고 예. 하면은 또 뭐 이준석 신당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네. 걱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또 정치 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꽤 또 관심이 있다. 한번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치 현안 말고 이런 정치 대안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부분도 굉장히 뜨겁고 또 우리가 또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지만 저희가 다음번에 이런 정치 대안과 관련해서도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